이 펭귄이 뭐 멸종되지 않도록 제가 뭔가 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극지의 동물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원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과연 극지에 있는 동물들이 최근의 변화를 어떻게 견뎌나가고 있는지, 기후변화의 추세 속에서 이 녀석들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즉 펭귄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펭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펭귄은 전 세계에 약 18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반구 전역에 아주 골고루 퍼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적도 지방에도 펭귄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 가시면 갈라파고스 펭귄을 보실 수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시면 케이프타운에 바로 케이프 펭귄 혹은 아프리카 펭귄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펭귄들은 18종 중에 대략 한 12종 정도가 멸종위기 지금 위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 많은 펭귄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극에 있는 펭귄들이 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8종의 펭귄 중에서 사실 남극에서 주로 발견되는 펭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펭귄이 황제 펭귄, 그리고 아델리 펭귄, 또 제가 세종기지 주변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 이렇게 4종이 가장 흔한 남극의 펭귄입니다. 근데 이 펭귄들이 최근에 남극의 온난화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이제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니까 남극에서도 남극 반도 지역이 특히 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극이 사실 굉장히 큰 대륙이거든요. 근데 그 대륙에서도 남극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륙의 서쪽에 이렇게 뭔가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엔타틱 페닌슐라라고 부르는 남극 반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남극에서도 가장 워밍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최근 한 몇십 년간 이 변화를 살펴보니까 이 지역은 해빙이 굉장히 빨리 녹고 있고, 빙하가 녹는 속도도 다른 곳보다도 굉장히 유독 증가 속도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펭귄의 개축은 변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과학자들이 아주 롱텀 연구를 해놨거든요. 지난 70년대부터 파머 기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델리 펭귄은 개체군의 대략 한 90%가 감소했습니다. 턱근 펭귄은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반면에 젠투 펭귄은 그 지역에서 원래 번식이 보고되지 않았던 녀석들인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난화가 펭귄한테 그냥 다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구나. 그 중에서도 몇몇 종들은 특히나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몇몇 종들은 오히려 서식지가 남극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조심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들이 있을까? 이 세 종 중에서 젠투 펭귄은 조금 성격이 다른 녀석들이에요. 젠투 펭귄은 먹이를 먹을 때도 잡다하게 먹습니다. 꼭 남극 크릴만 먹는 게 아니라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도 먹고,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도 먹고, 이렇게 잡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먹이에 대한 그런 가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번식 시기도 해마다 조금씩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델리 펭귄과 턱근 펭귄은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립니다. 크릴만 거의 먹어요. 그래서 크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크릴은 주로 남극의 해빙 아래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유생 생활을 보내는 해빙에 의존적인 동물인데, 이 녀석들을 이제 고집스럽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릴의 변동에 따라서 아델리 펭귄과 턱근 펭귄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젠투 펭귄은 그렇다면 조금 더 남극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정말로 이 남극에서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젠투 펭귄이 사는 곳은 남극뿐만 아니라 아남극권, 남극에서도 조금 북쪽에서도 많이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좀 더 북쪽에 살던 녀석들이 이제 점점 남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극에서는 빙하가 소멸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면은 빙하가 그냥 물만 녹는 수준이 아니라 이 녹으면서 많은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을 바닷속으로 계속해서 같이 딸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에 있는 땅을 거칠게 긁어내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계속해서 물속에 떠다니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크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갑각류이자 동물 플라크톤인 녀석들이 섭취를 하다가 아가미에서 이 입자가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는 이 크릴이 대량으로 떼죽음 당해서 막 바닷가로 밀려오는 일들이 뭐 주기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면 그 지역에 육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새로이 드러난 땅에서 어떤 새들은 막 둥지를 틀기도 해요. 예전엔 전혀 이곳에 살던 녀석들이 아닌데 그곳에서 둥지를 만들고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새가 남방 큰 제갈매기, 영어로는 켈프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들도 원래는 아남극권에 많이 사는 애들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칠레 남쪽에 있는 섬에서 많이 번식을 하는 애들인데 점차 이렇게 남극 반도 지역으로 그 서식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와중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포터 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89년도부터 최근까지 빙하가 이제 경계 라인이 있는데 1년에 대략 한 10m씩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지역인데 지금은 완전히 육지화가 됐고 그 지역에서 매년 30쌍의 남방 큰 제갈매기가 이제 둥지를 틀고 제갈매기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키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남극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녀석들이 제갈매기뿐만 아니라 펭귄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기회를 틈타서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녀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임금 펭귄, 영어로 하면 킹 펭귄이에요. 세종과학기지에도 지난 2006년도에 관찰이 된 적이 있는데요. 임금 펭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극 펭귄 대표적인 녀석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죠. 임금 펭귄은 주로 아남극권 혹은 칠레 남쪽,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도서 지역에서 많이 번식하는 녀석들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명수라는 개그맨이 그 임금 펭귄 번식지에 가서 촬영을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별 권하고 싶진 않은데 펭귄을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볼 수 있는 그 펭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 펭귄입니다. 그런 일종의 관광 상품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임금 펭귄이 남극에서 이렇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 남극 반도에 나오던 녀석들이 아닌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속 남극에 와서 번식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임금 펭귄도 원래 서식지의 변화를 겪다 보니까 점점 그 원서식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건 임금 펭귄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펭귄들이 겪고 있는 변화들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온난화 가스를 사람들이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이후로 현재까지 대략 온도가 0.5도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었을 경우 2100년도쯤이 되었을 때는 대략 한 4도에서 5도까지 증가할 거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줄이려는 노력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정책들이 잘 이행이 된다면은
한 3도에서 3.7도까지 그 상승폭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수치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약속했던 수치는 바로 2도였습니다.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후로 2도까지만 어떤 제한을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그 2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투발루 같은 국가들에서는 2도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2도만큼 증가했을 때는 산호초가 절멸할 가능성이 99%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즉 전 세계의 산호초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현존하는 동식물 종들도 멸종할 확률들이 점점 높아지고요. 하지만 이거를 2도가 아니라 한 1.5도 선으로 낮춘다면 산호초가 절멸할 가능성도 한 70% 정도로 낮출 수가 있고, 동식물들이 멸종할 가능성도 그 절반으로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8년이었죠. 그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이름이 Global Warming of 1.5 Degree였어요. 그러니까 1.5도에 관한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인 셈이죠. 그래서 1.5도씨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2도도 부족하다. 1.5도로 낮춰야만이 그나마 지구의 생태계를 아주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는 2019년도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Climate Change and Land라는 보고서인데, 기후변화와 토지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빨리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서식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채식 기반 식생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IPCC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채식 기반 식생활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IPCC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한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1.5도 선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야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암울한 전망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극지연구소에서도 가끔 기후변화에 대한 세미나들을 할 때 늘 한숨을 쉬면서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펭귄들 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펭귄 연구를 통해서 과연 펭귄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이 펭귄이 멸종되지 않도록 제가 뭔가 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히 대답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펭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채식 기반 식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채식 기반 식생활이 정말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IPCC 보고서에서 명시한 걸 보고, 이런 채식 기반 식생활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늘린다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단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많은 곡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또 많은 물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대신에 그냥 소에게 줄 곡류를 그대로 먹는다면 에너지를 대략 한 90% 이상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곡류 소비를 조금만 더 늘릴 수가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는 좀 그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채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점차 단계별로 좀 줄여 나간다면 분명히 그 효과가 눈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진 식생활을 통해서 지구가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채식을 시도하면서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그 아보카도는 멕시코에 있는 밀림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파괴된 밀림들과 그로 인해서 그 날아오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아보카도가 날아오면서 내뿜었을 이산화탄소는 잊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유럽에 사는 채식 생활자 한 명이 오히려 아프리카에 사는 육식 생활자보다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프랑스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가량 되고요. 뭐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서도 대략 한 1.5배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농산품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 푸드 마일리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보카도 샌드위치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나온 토마토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우리 초국가적인 단위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뭐 채식 기반의 식생활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희망을 품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남극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해양보호구역 설정이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사람들끼리 여러 국가에서 모여서 남극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어획 활동을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만 사용하자라고 정말 평화로운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더 강한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협정을 통해서 정말 초국가적인 뜻을 모은다면 아마도 파리 규율 협약보다도 더 나아간 하나의 협약과 그런 걸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액션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총 3번에 걸친 강의를 준비한 건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세계 펭귄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4월 25일이 되면 세계 펭귄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때는 과학자들이 이제 펭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는 펭귄의 겨울에 맞춰서 이동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4월 25일을 펭귄의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펭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펭귄의 귀여움을 생각하자 뭐 라는 건 아니고 펭귄이 지금 남극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펭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생각해보자 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계 펭귄의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남극에서 많은 펭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이 곧 우리의 일이 될 거다라는 점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행동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